21세기 유럽 마크시즘과 젠더주의의 황혼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치 퀴어에 참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2020년, 2021년 유럽, 프랑스와 독일, 특별히 이제 동부 유럽, 그 다음에 남미, 젠더주의나 젠더 교육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많이 소개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많이 소개하고 있고, 사실은 젠더 운동에 대해서 비판적 성찰이 주류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뒷북을 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또 주류 이론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주류 이론가들이 수화성애도 주장하고 근친상간도 주장했고, 대표적인 학자가 우리 주디스 버틀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주디스 버틀러의 책에 보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뭐냐면 근친상간 금기를 부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혁명 운동 사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유토피아입니다. 성유토피아는 모든 성행위의 정상화, 탈범죄화, 법제화가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라는 것은 거대한 성혁명 운동의 하나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상들을 우리 교회는, 기독 지성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이걸 수용할 것이냐? 수화성애도 퀴어냐 이 말이에요. 요즘은 퀴어라는 표현은 다 모든 걸 다 막 나거든요. 옹호하는 분들한테 수화성애, 근친상간 문제, 폴리아모리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탑다운 국가 페미니즘, 탑다운 국가 페미니즘이면 국가 재정이 투입되잖아요. 그죠? 국가 재정을 통해서 강제되는데 탑다운 방식으로. 그럼 국가 재정이 투입될 만한 보편적 근거가 있고 학문성이 있느냐? 그것에 저는 상당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말이에요. 문명은 절제 속에서, 성화 속에서 그런 성욕망을 절제하고 때로는 통제하면서 그것을 성화시켰을 적에 문명은 찬란하게 번창하고, 마음대로 성욕망을 분출했을 적에 문명은 점차 쇠퇴하고 퇴조하게 된다. 유럽에서 보면 엄마들이 뿔이 났어요. 이런 조기 성교육 한다고 엄마들이 났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다니는 엄마들, 교회 오빠들도 들고 일어나고 때로는 행동하고 시민운동하고 또 공론화시키고 지식인들을 키우고, 이제는 조금 수세적인 자세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공세적인 자세로 우리가 계몽하는 자세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스 로마의 그런 성적인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기독교적 성도덕을 지키게 하시고 건전한 성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저희 한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개인들은 약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서로 인도하고 서로 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지식인들이 각성하고 계몽하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오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오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오소서 저희들을 변화시키시고 이 문제들을 잘 주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 4월 2일 오후 2시입니다. 브루크 대학에서 수학하시다가 오스트리아의 인스브루크 대학교에서 조직신학부의 그 기독교 사회론을 전공하셔서 그곳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득하셨습니다. 그 후로 귀국하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저술과 강연 활동을 지금 전념해 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최근에 우리 차바와 관련해서 아주 귀한 책을 저술해 주셨습니다. 제가 들고 왔는데요. 제목이 문화막시즘의 황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기독문화연구소에서 그 발간을 후원해 주셨는데요. 누군가가 몇 달 전에 이 책을 보내주셔서 제가 틈틈이 좀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강의를 우리 내용을 많은 우리 차바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소개해 올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운영위원분들과 협의해서 올리게 오늘 강사로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은 거의 3분의 2 이상이 프로이드 막시즘과 진도 이데올로기 그리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정말 지성적 관점에서 정확하고 예리하게 이렇게 밝혀주시고 계시고, 이미 또 서구 사회의 지성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권위 있는 학자들의 타당한 비판의 내용도 아주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여러모로 정확한 지식과 앞으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이 결국은 복음적 진리에 의해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해주는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 아직 적금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 또 읽으신 다음엔 주위에도 많이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책의 추천사를 보면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시즌 1에서 강의해 주신 우리 김승규 장로님과 그리고 시즌 2에서 계속 신학적인 관점에서 좋은 강의를 해주신 김용환 교수님, 이승구 교수님, 그리고 신원아 교수님, 이런 분들이 전부 이 책을 굉장히 귀한 책으로 생각하고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정일권 박사님 강의 제목이 차별금지법은 문화막시즘의 헤게모니 전략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지금 강의를 해 주실 텐데요. 우리 기독문화연구소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주관하고 있는 공동 주관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문화연구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강의를 기대합니다. 우리 프리뷰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다른 프리뷰 영상보다도 훨씬 많은 프리뷰 영상을 조회를 해 주실 정도로 강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정일권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이 시대의 향락주의적 시대 정신을 저희가 거스를 수 있도록 그 옛날 그리스 로마의 방탕한 성적 문화에 저항하면서 모든 것을 공유하지만 안에는 공유하지 않았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저희가 회복하여서 이 시대에 저항하면서 도덕적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오늘 부족한 자가 서서 강의하고자 하오니 지혜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함께 연대하며 함께 저항하며 함께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또 건강한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저희 기독 시민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그 강의할 부제는요, 푸코, 버틀러, 그 다음에 젠더 퀴어의 동성애, 소아성애, 근친상간에 대한 비판입니다. 지금
문화 막시즘의 헤게모니 전략보다 제가 아마 국내에서 가장 먼저 아마도 최근에 국내 주요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그 미셸 푸코의 그 소아성의 범죄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하고 헤게모니 전략 문화 막시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미셸 푸코가 어떤 사람이냐면 포스트 모던 철학자, 후기 구조주의자, 그리고 여러분들 현대 동성애 운동의 이론적 지주입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두 기둥이 있죠. 게이, 남자 동성애, 남성 동성애는 미셸 푸코가 기둥이고요. 그다음에 여성, 레즈비언 페미니즘, 동성애 운동의 이론적 가장 주요 이론가는 주디스 버틀러입니다. 그런데 이 미셸 푸코가 동성애자였을 뿐만 아니라 소아성애, 그러니까 8세에서 10세까지 소아들과 그러니까 소아성애적 강간과 소아성애적 매춘을 했다는 사실이 귀 소르망이라는 그 파리 유명, 우리나라에도 그 초대된 바 있는 해외 스카에 의해서 그 사람이 목격을 했어요. 그것이 제가 28일인가요? 어느 분의 제보를 받아서 영국 타임스의 기사를 국내에서 아마 제일 먼저 제가 알렸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통해서 지금은 거의 다 한국의 주요 언론, 신문과 방송이 다 이것을 보도를 하고 있어요. 한겨레 신문은 조금 지금 의도적 침묵인지 모르는 건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운동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운동과 소아성애 운동, 그리고 주디스 버틀러 같은 사람은 근친상간 금기의 철폐 또는 폐지를 주요한 그 이론적 아젠다로 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던지는 화두는 소아성애자도 과연 성소수자인가, 다자성애자도 성소수자인가, 그 다음에 근친상간자도 성소수자인가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먼저 첫 페이지에 보면 제가 헤게모니 전략, 요즘 오른편에 보이는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이라는 책은요, 요즘 한겨레 신문이나 우리나라 좌파 진영에서 지금 21세기 글로벌 좌파의 대세로 부상한 그 이론이 이 샹탈 무프의 이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이라는 좌파 포퓰리즘,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좌파 파시즘이죠. 그러니까 당파성, 또 투쟁성, 선명성, 이걸 내세우는. 그래서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제 책을 소개하셨는데, 제가 유럽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위르겐 하버마스가 이야기했던 보다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사회민주주의 노선, 민주적 사회주의 노선은 이미 유럽에서 거의 이제 퇴소했고요. 다시 좌파 진영에서는 당파성을 강하게 내세우는 그런 흐름이 주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도 나중에 마르쿠제가 이야기했던 이 억압적 톨레랑스, 그런 개념으로 사실은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문화 막시즘의 헤게모니 전략이라고 잡았고, 왼쪽에 보는 이 컨틴전스 헤게모니 유니버설리티라는 말은, 이 책은 그 우리 국내 잘 알려진 슬라보의 지색, 주디스 버틀러, 그 다음에 샹탈 무프의 어떤 그 동료인 라클라우가 공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헤게모니입니다. 그러니까 헤게모니 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차별금지법도 오랜 전부터 기획하면서 굳이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셸 푸코의 미셸 푸코의 그 소아성애적 강간범이라는 이 기사, 지금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2월 20일, 3월 30일 기사를 했는데요. 영국 타임스에서 먼저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거의 이제 우리나라 인문학계와 철학계가 멘붕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뭐 우리 기독교에서도 뭐 미셸 푸코, 당시 프랑스에서는 철학의 왕이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신으로까지 모시는
그리고 미셸 푸코가 포스트 모던 철학자로서 동성애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거든요. 주디스 버틀러도 자기 책의 상당 부분을 미셸 푸코에 근거해서 그것을 개성하면서 했던 사람이 사실은 소아성애자였고 그런 보도가 나와서 지금 국내에도 지금 굉장히 뜨겁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튀니지에서 그러니까 8세에서 10세 아동들과 소아성애를 했던, 그래서 강간범이라는 레피스트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소로만 교수가 폭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고 기자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부활절 여행에. 근데 당시 워낙 푸코가 프랑스에서도 철학의 왕이었고 또 신처럼 숭배됐던 그런 철학자였기 때문에 이 사실이 묻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에서 소아성애 문제를 빼놓고 배제하고 논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실제로도 그렇고 또 이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혁명의 창시자인 빌헬름 라이가 이미 이제 그 사춘기 이전에 어린이들의 성, 소아들의 성의 해방을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소아성의 문제를 요즘 뉴스 엔조이 같은 데 보니까 이 동성애 운동을 반대하는 진영에서 소아성의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뉴스가 몇 주 전에 떴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아성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네. 주류 이론가들의 사상에 있고 또 푸코 같은 경우에 실제로 소아성애를 이론적으로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아성애자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아성애 문제는 여러분들 결코 공론화에서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주변적인 문제가 아니다. 근친 상간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조금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학의 왕, 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 푸코가 자신의 그 성의 역사에서 그리스 미송, 그러니까 사실은 플라톤의 그 향연 심포지온이 사실은 그 페드라스트라고 그러죠. 그 우리나라로는 남색으로 주로 번역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성인 남성과 미소년 간의 동성애적 소아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플라톤의 향연이 그것을 지지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사실은 주요 텍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TV에서도 그렇고 최근 왜 그 플라톤의 향연에 대한 강의를 자꾸 계속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최근에 많이 보는데요. 그게 보면 소위 디오니소스적인 마니아, 그러니까 이 마니아 속에서 통과 의례의 가정 중에 교육의 목적으로 그런 페데라스티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트랜스그레이션, 파괴가 블레싱을, 축복을 가져다 준다, 그런 주장을 해요. 플라톤의 향연에서. 네, 그래서 실제로 플라톤은 이런 관점에서 폴리테이아, 자신의 국가론에서 뭐 아내들의 공유를 이야기하죠. 유토피아 사상 속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국가론 자체가 이미 이후의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또 성유토피아적 사상의 단초를 제공해요. 그 에로스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나중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도 영향을 주고, 나중 프로이드를 계승하는 마르쿠세의 유토피아와 문명이라는 그 에로스 개념이 그대로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 자체로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프랑스 68 좌파의 동성애 국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 동아일보도 이 푸코의 소아성애 문제를 보도했고, 동아일보는 이것과 함께 제가 이미 3월 16일에 독일 방송을 듣다가 최근에 프랑스에서 2021년 1월에 출판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독일 방송을 듣다가 알게 되었는데, 거기 보면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학자, TV에도 각종 언론에 등장했던 스타와 같은 그런 정치학자와 또 헌법학자가 동성애이면서 소아성애이면서 인세스트, 근친상간을 했다는 그 사실이 폭로되었는데, 그 출판 과정도 보니까 상당히 극비리에 이루어졌다가 작년 말이었죠. 극비리에 이루어졌다가 이제 드디어 출간되었는데, 출간되자마자 그 책이 이제 완판되고, 또 이 사태가 워낙 중대한 사태여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소아성애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접하고 3월 13일경인가요? 제가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개를 했는데 동아일보에서 미셸 푸코의 이 소아성애 문제를 보도하면서 함께 그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여기 조금 더 정확히 보면 듀아멜이라는 유명 정치학자 올리비에 듀아멜이라는 이 학자가 이제 파리 정치대를 감독하는 국립 정치학 연구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10대 의붓 아들을 수시로 성폭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동성애면서 소아성애면서 또 인세스트예요.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지금 미투 인세스트, 그러니까 미투 근친상간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친상간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미투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것이 프랑스에서 큰 주제고,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프랑스의 수많은 방송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셸 푸코의 소아성애 문제와 함께 이렇게 연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동성애 문제에서 소아성애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본질적으로 얽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채기 문화막시즘의 학원, 우리 김성규 전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께서 용역을 주셔서 출판이 되었고요. 많이 여러분들 읽어주시고 나름대로 이론적 기반의 좀 학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요지는 유럽 사회민주주의 시대에는 종언을 고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4.16.8, 독일 녹색당, 3인당이 이야기했던 민주적 사회주의를 모델로 현 정부에서 삼는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 이미 이것이 태조기에 접어들었고, 글로벌하게 보면 사실은 이런 중도적 하브마스적이고 잔 롤적인 이런 사회민주주의 노선이 아니라 다시 좌파는 좌파의 선명성을 강조하고 당파성을 강조하는 샹탈 무프배 같은 그 좌파 포퓰리즘 또는 그 노선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이런 샹탈 무프의 이런 입장은 이제 슬라보의 지제, 버틀러 이런 사람들과 지금 함께 연대하고 있어요. 네, 아까 앞에서 제가 한 그 폴리오를 했는데 빠졌네요. 예, 제가 슬라보의 지제의 최근 자료를 찾다가 아까 이 미셸 푸코만 소아성애를 이론적으로 합법화를 주장하고 주장했던, 또 소아성애를 실제로 했던 것뿐만 아니라 슬라보의 지제에 의하면 당시 거의 대부분의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예를 들어서 그 데리다, 그다음에 둘레즈 가타리, 롤랑 바르트, 이런 대부분의 그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소아성애의 탈범죄화를 주장했어요. 그리고 장폴 샤르트르하고 시몬 드 보부아르도 소아성애의 탈범죄화를 주장했다는 그 내용을 제가 슬라보의 지적에 글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독일 녹색당의 소아성애 합법화 주장에 대해서 소개할 것인데, 이미 유럽 68 좌파, 프랑스 68 좌파, 포스트 모던 좌파들이 거의 대부분의 주요 이론가들이 소아성애의 탈범죄화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동성애, 성혁명, 성정치 이 논의에서 소아성애를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정당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성애 문제는 핵심에 있고, 제 책이 주장에 소개하고자 했던 것은 68 유럽 향락주의 좌파의 그 향락주의 좌파라는 표현은 제 표현이 아닙니다. 헤도니스틱 레프트라고. 이것은 사실은 68 그 소위 성혁명, 성정치를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런 주요 개념입니다. 테크니컬한 개념입니다. 향락주의적 좌파의 황혼을 제가 소개하고자 했고요. 이거 보면 68 운동의 산물인 젠더주의도 사실은 68 운동의 산물이에요. 젠더 교육,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지 교육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인지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젠더입니다. 예.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 젠더는 젠더 감수성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워낙 지금 이 소아성애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먼저 초반에 다뤘는데,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성인지 교육을 교육계에서 이제 의무 교육으로 올해부터 강제하겠다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사실은 젠더 교육이 폐지가 되고 있고, 이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주의의 이론적 제사장 또는 여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주디스 버틀러도 2020년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유럽의 젠더 교육계도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운동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은 문화 막시즘의 전략, 자유에 대한 배신과 교육 독재. 이것은 이제 마르쿠제 이야기인데요. 마르쿠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르쿠제는 마오와 칼 막스와 함께 가는 3M이라고 그러죠. 예, 그 정도로 미국의 그 대학 문화, 좌파 그 대학생 문화나 대학 정치에 깊이 영향을 줬고 유럽 육파에도 강력한 영향을 준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주요 이론가죠. 그리고 보면 교육 독재로의 긴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독일 보수주의 사상가 바이스만은 새로운 사회주의 언어 검열인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문화 막시즘을 지향했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마르쿠스에는 칼 막스가 예언한 공산주의는 이 칼 막스가 자유의 제국을 꿈꾸었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주의 그 혁명이 완성된 단계를 자유의 제국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자유의 제국에 대한 전 단계로서 먼저 부자유의 단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부자유의 단계에서는 교육 독재, 지흥스틱탁투어가 필요하다고, 쉽게 말하면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마르쿠제, 나중에 억압적 톨레랑스 개념이 나옵니다. 마르쿠제는 이 자유의 제국인 공산주의 완성 이전에 그 전 단계로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임시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유의 단계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미 이제 마르쿠제가 주장을 했죠. 이러한 마르쿠제의 주장은 미국과 독일의 좌파 학생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요. 이러한 사유의 그 기원은 사실은 장작 그루스에 있습니다. 사유주의 사유의 아버지인 장작 그루스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미 이제 이사야 벌린이 이 장작 그루스의 이런 사상에 대해서 이것은 자유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자유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은 이사야 벌린의 강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르쿠의 주장을 좌파 학생 운동권을 열렬히 환호했고요. 마르쿠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사회를 파괴해야 자유의 제국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폭력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마르쿠제는 이 부자유의 단계에서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그래서 이 마르쿠제 등이 주장한 표현의 자유는 사실은 자신들의 진영만을 위한 표현의 자유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르쿠제가 이야기하는 톨레랑스는 당파적 톨레랑스입니다. 자유주의적 개념의 톨레랑스가 아니에요. 당파성, 파르티잔. 제가 왜 아까 우리 조 변호사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쉽게 말하면 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회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당파성, 파르티잔, 그러니까 파르티잔을 우리말로 빨치산이라고 합니다. 빨치산으로 번역해요. 빨치산인 거예요. 빨치산. 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냐면 제 지도 교수가 그 토마스 홉스뿐만 아니라 독일 헌법학자 칼 슈미트의 전공자입니다. 전문가고 이 샹탈 무프 같은 사람들이 이 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의 그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적과 친구의 구분,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이론적 축으로 삼고 칼 슈미트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그 파르티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빨치산에 관한. 그래서 이것은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빨치산의 기획이다. 빨치산적인 기획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당파성. 네. 그래서 이러한 마르쿠제 그다음에 억압적 톨레랑스 이 책이죠. 리프레시브 톨러란스라는 책에서 쉽게 말하면 이 마르쿠제는 해방적 톨레랑스를 주장하는데 그 해방적 톨레랑스는 당파적 톨레랑스예요. 쉽게 빨치산적인 톨레랑스란 말이에요. 여기 마르쿠제의 그 원문을 빌려왔는데요. 여기 보면 쉽게 말하면 liberating tolerance, 그러니까 해방적 톨레랑스는 intolerance, 그러니까 우파 운동에 대해서는 불관용하고 좌파 운동에 대해서는 톨레랑스의 입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적 톨레랑스는 우파 운동은 절대 그러니까 관용적이어서는 안 되고 불관용이고 좌파 운동에 대해서만 톨레랑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당파적인 톨레랑스 개념을 주장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맥락에서 차별금지법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배신이죠. 자기들은 이제 우리 좌파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자유에 대한 배신이에요.
네. 그다음에 헤게모니와 사회주의의 전략 아까 이야기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글로벌하게 이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 그래서 헤게모니를 빼놓고 현 글로벌 좌파 운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선명하고 투쟁적인 당파성. 네. 그래서 주디스 버틀러도 1997년 자신의 주장이 소수일 때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다가 제도권으로의 긴 행진을 통해서 헤게모니와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이 표현의 자유를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서 억압하고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샹탈 무프, 주디스 버틀러, 슬라보의 지적은 같은 진영에서 서로 연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1세기 글로벌 좌파 사회주의의 대세로 부상한 샹탈 무프의 레프트 포퓰리즘을 제가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성소수자라고 자꾸 이제 빅팀 이데올로지, 어떤 피해자, 소수자 정치학의 논리로 내세우는데 사실은 이런 그 성혁명 사상에 있어서는 성소수자들이 새로운 혁명 주체로 이해를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수자가 새로운 혁명 주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다음. 아까 제가 이미 이제 미셸 푸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강의하려고 오래전에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제 이미 이제 국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앞에 배치시켰습니다. 앞에 제가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미셸 푸코가 소아성애자일 뿐만 아니라 주디스 버틀러도 사실은 젠더 트러블 같은 데서 보면 근친상간의 금기의 폐지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의 어떤 성욕망을 긍정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그림으로 소개한 것은 동영상 자료인데 주디스 버틀러가 최근에 브라질에서 강연을 하러 갔다가 공항에서 이제 그 기독교 단체에서 저항을 받았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반대하면서 시민단체에서 외쳤느냐면 주디스 버틀러 당신은 우리 브라질에 환영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주디스 버틀러 당신은 소아성애자다.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아성애 문제는 푸코뿐만 아니라 사실은 버틀러에까지 적용되고요. 버틀러에게서 저는 더 개인적으로 더 조금 심각하게 보는 문제는 사실은 킨십, 친족 관계를 새롭게 해체하고 재구성하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요즘 KBS 최근에 그 다양한 가족 개념이 다양한 가족 개념이 등장했는데 그 사실은 퀴어 킨십이에요. 퀴어 가족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족 관계, 친족 관계, 킨십을 새롭게 해체하고 재구성하겠다는 기획을 주디스 버틀러가 자기 책에서 최근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근친상간 금기를 폐쇄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소아성애와 근친상간도 키어한 성적 취향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적 취향의 다양성 속에 소아성애와 근친상간도 한국 사회가 포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요점은 유럽 68 소아성애적 안티파. 여기서는 이 소아성애적 안티파시즘이죠. 사실은 유럽 68을 독일에서는 이제 소아성애적 안티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책에도 한 장의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이 소아성애적 안티파, 그러니까 파시즘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소아성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아성애적 안티파라고 이야기합니다. 68 운동에서 꼬뮌이 형성되었는데 꼬뮌에서 실제로 소아성애가 이루어졌어요. 이론적인 그뿐만 아니라 수행적으로 실제로 소아성애를 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미셸 푸코의 소아성애 수행 행위가 폭로되면서 그대로 이제 확증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아성애자도 성소수자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근친상간자도 성소수자인가? 다자성애자도 성소수자인가? 네. 그래서 소아성애 근친상간을 지지한 학자들 보면 비렐럼 라이, 출발은 사실은 비렐럼 라이입니다. 나중에 제가 프로이드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공산주의 사상을 정신분석하게 도입한 사람은 비렐럼 라이거든요. 비렐럼 라이가 사실은 프로이드는 사춘기 이후의 성을 이야기했지만 비렐럼 라이부터 사춘기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성해방을 이미 비렐럼 라이가 주장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소아성애 문제는 이미 비렐럼 라이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젠더 개념의 창시자인 존 머니, 그 다음에 알프레드 퀸제이도
사실은 나중에 그 주디스 리스만 박사의 연구를 소개하겠는데 소아성애자고 또 가피학증증인 가피학증 그 사도마조키즘자예요. 아까 앞에서 잠깐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미셸 푸코도 그 소아성애뿐만 아니라 그 사도마조키즘적인 지향을 가졌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미셸 푸코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최근에 독일에서 큰 게이트화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독일 헬무트 켄틀러 교수. 그러니까 독일 성교육, 조기 성교육 또는 독일 젠더 성교육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소아성애를 실험한 사실이 최근에 폭로되었어요. 그러니까 소아성애 문제가 여러분들 주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유럽에서 가장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소아성애 문제가 가장 큰 주제로 떠올랐어요. 그 다음에 독일 녹색당. 그래서 성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이 사회주의적 성혁명, 성정치 운동은 결코 동성애 운동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시작이에요. 동성애 합법화 또는 정상화시킨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why not 페도필이 일어 나갈 거예요. 소아성애로 왜 안 되느냐? 소아성애 되면 그 다음에는 근친상아는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성정치 운동은 21세기 글로벌 사회주의 운동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예요. 이것은 뭐 일부 극우 개신교가 반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분의 말처럼 그 어떤 하루살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낙타의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고 글로벌 사회주의자들의 생각할 적에 가장 중요한 그 아젠다 중에 하나가 성정치예요. 이것을 한국 교회가 꼭 명심하셔야 된다. 주디스 버틀가 인정하는 21세기 글로벌 반젠더 이데올로기 저항 운동과 젠더 교육 폐지 운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젠더 교육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마치 진보적이고 젠더나 퀴어를 좀 읊어줘야 글로벌 트렌드인 것처럼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처럼 주장하지만은 사실 유럽에서는 이것이 저물고 있고 처음 10년 정도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지금 강력한 반대운동, 저항운동, 레지스탕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디스 버틀러가 2020년 자신의 그 강연에서 인정하면서 도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자신이 젠더 트러블의 저자인데 자신이 트러블에 놓이게 되었다면서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고요. 그 다음에 독일도 그렇고요. 독일, 프랑스와 독일이 사회주의 운동의 기원이거든요. 지론지예요.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흐름들이 굉장히 이 사회주의자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 동부 유럽, 중부 유럽입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나라가 헝가리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 그 다음에 그 외 동부 유럽 대부분의 헝가리뿐만 아니라 체코 뭐 이쪽에 동부 유럽들은 소위 소아성애적 안티파 또는 68세대가 주도했던 그 유럽 연합 또 서부 유럽이 이야기하는 성정치, 성혁명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 유럽, 특별히 이제 헝가리나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서부 유럽은 더 이상 기독교적 전통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적 유럽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정치로 몰락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실제로 유럽의 자살, 그 더글러스 머레이죠. 영국에서 이런 The Strange Death of Europe, 유럽의 이상한 자살, 유럽의 자살에 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요. 독일에서도 제가 제 책에서 소개한 그 독일 3인당 SPD 출신의 틸로 차라친 박사가 독일은 사라지고 있다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 그게 뭐 거의 1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그 책 하나로 그 정도로 독일 사람들도 이런 68세대가 그 책에 그 틸로 차라친 박사의 책의 부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람도 68세대예요. 우리는 어떻게 조국을 위험에 빠뜨렸는가 이게 부제예요. 그러니까 소위 68 성혁명 또는 뭐 성해방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담론이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 잡은 독일 20세기 후반에 독일 정치의 결과가 뭐냐? 그건 인구 질벽을 넘어 독일의 자살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독일에서 최신의 담론이고 흐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디스 버틀러도 이 강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헝가리, 그다음에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네. 네, 이것은 독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주디스 버틀러식의 젠더 퀴어 페미니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페미니스트가 알리체 슈바이츠라는 학자입니다. 이 페미니즘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족격이에요. 독일에서 시몬드 보부아르하고 깊은 교분을 가졌고 인터뷰도 하고 장폴 샤르트르와 교분을 가졌던 원족격이에요. 근데 이런 학자들이 버틀러식의 그런 어떤 젠더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기 성교육을 독일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젠더 퀴어 페미니즘은 제3세대 물결인데요. 보다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원조 페미니즘 학자들은 굉장히 강력한 그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페미가 사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여성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젠더라는 그 어떤 영지주의적 중립 개념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전통적인 페미니즘 학자들은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 알리체 슈바르츠,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페미니즘 계열의 그다음에 독일에서 무공 훈장까지 받았던, 그래서 양성평등의 굉장히 그 한 축을 이루는 큰 학자예요. 그래서 이런 버틀러식의 좌파 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지식이고, 이런 이 여성학자가 최근에 주장한 것은 이 독일 녹색당과 3인당이 추진한 그동안 자유로운 매춘, 그래서 매춘 합법화의 결과가 뭐냐, 이게 강의 제목인데요. 독일 유럽의 창녀전. 그러니까 이 녹색당과 3인당이 주도한 자유로운 매춘의 결과가 독일이 유럽의 창녀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춘은 그야말로 독일적 스캔들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춘 합법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학자들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헝가리 이야기했는, 헝가리 왼쪽은 지금 아까 제가 유럽 인권법원 문제를 조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유럽 인권법원과 EU에 강력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학자가 그 사람이 조지 소로스입니다. 글로벌 자본을 통해서. 헝가리죠. 그래서 헝가리 출신이고, 이 사람은 빅토 오르반 총리인데요. 오르반 총리는 우린 일부 뉴스에서 뭐 극우다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부 유럽과 서부 유럽이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고, 유럽 연합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경제적으로나 인구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나라로 부상한 국가들이 중부 또는 동부 유럽입니다. 그래서 서부 유럽이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성정치, 성혁명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 운동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대결이 이 소로스와 빅토 오르반의 대결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헝가리 같은 경우는 천년의 기독교적 전통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빅토 오르반 총리도 철학을 한 사람이고, 소위 유럽의 89 세대를 대표하는 학자죠. 89년에 동부 유럽 공산주의의 붕괴 이후에 등장한 그런 새로운 시민운동 그룹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유럽은 68과 89가 경쟁하면서 68은 저물고 89가 떠오르고 있다, 그렇게 보십니다. 89 세대. 마크롱도 사실은 89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주의는 저물고 있고, 89 동공산주의 붕괴 이후에 새로 등장한 89 세대가 새로운 유럽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성인지 젠더 교육,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이 젠더를 헛소리라고 합니다. 젠더 움프 또는 젠더 광귀, 젠더 반이라고 합니다. 이게 미친 짓이에요. 미친 성교육. 사실은 이 미쳤다는 것은 도덕주의적 저의 비난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이미 광기를 수용해요. 미셸 푸코도 광기를 수용하잖아요. 디오니소스 마니아를. 그래서 이 젠더라는 것도 사실은 미친 개념이에요. 미친 개념이고, 저는 조지 오웰적인 그런 뉴스피크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아까 주디스 버틀러가 2020년에 이미 이제 젠더 교육에 대한 강력한 저항 운동이 싹트고 있다고 도움으로서 하고 있는데, 2020년 7월에 독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송 ZDF 방송에서 젠더 교육 폐지 운동과 독일 기독교 우파의 문화 전쟁을 다큐로 다루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ZDF 방송의 방송 제목도 누가 젠더 광기를 두려워하는가. 아마 이게 주디스 버틀도 헝가리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헝가리계 유대인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지 소로스와의 약간의 맥락이 관계가 있는 걸로 보는데요. 여하튼 똑같은 그 강의 제목을 잡았어요. 누가 젠더 광기를 두려워하는가. 주디스 버틀도 Who is afraid of gender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젠더 광기, 젠더가 미친 짓이다라는 이 젠더 광기 개념이 워낙 보편화되어서 ZDF 방송에서 이것을 방송 제목으로까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독일 기독교 우파 크리스트리히 레히트가 이 운동에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는 것을 ZDF 방송에 방송하지 않을 만큼 독일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저항 운동이 거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성혁명 운동은 기독교 문화에 대한 문화 전쟁입니다. 쿨투어캄. 이 오른쪽에 소개한 책은 여러분들 비렐름 라이 성혁명 개념의 창시자인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스트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가지고 보는데 이 책의 원제입니다. 원제가 뭐냐면 그냥 성혁명이 아니라 문화 전쟁 속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전쟁은 비렐름 라이가 이미 시작한 거예요. 비렐름 라이의 책에 보면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크리미널 굉장히 기독교를 범죄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렬한 반기독교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문화 전쟁 속의 성, 그러니까 이미 이런 비렐름 라이 또는 마르쿠스의 이런 개념들은 반기독교적 근본 정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문화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전쟁은 기독교 우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사회주의적 재구조화를 위하여. 그러니까 성혁명을 일으키는 사람, 성정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회주의적 재구조화, 인간 개조, 인간 재교육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소아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내포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사회주의적 젠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조기 성교육, 조기 성애화, 프리섹수얼리제용, 조기 성애화 또는 과잉 성애화가 필수적 전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기 성애와 조기 성교육이 있기 때문에 항상 소아성의 문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독일에서 주디스 버틀러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젠더 개념이나 젠더 성인지 교육을 비판하는 알리츠 슈바르츠 그 원조 페미니즘 학자를 소개했는데 미국에는 어떤 학자가 있느냐? 제가 그 소개하는 저명 페미니즘 학자 중에 크밀 팔리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조던 피터슨과도 학문적 대화를 한 사람이고요. 이탈리아 출신이고 그래서 자기가 교수로 있을 적에 주디스 버틀러가 대학원생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고 일반 페미니즘 학자지만은 주장하는 내용에 상당한 그 진실의 조각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크밀 팔리아가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트랜스젠더는 쉽게 말해 트랜스젠더 광기는 문명 데카당스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자기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문명이 퇴조하고 농화하고 부패하고 데카당스 단계 말기 현상으로서 트랜스젠더 광기가 등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박사학위 논문부터 이제 출판한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알아보시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이런 동성애나 퀴어 젠더, 트랜스젠더는 새로운 이교 현상이다 라는 주장을 크밀 팔리아가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일반 중립지대에 있는 여성학자가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 로마의 이교 문화를 유대 기독교가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억압받았던 이런 새로운 페이거니즘이 새로 부활한 것이다 라고 이 크밀 팔리아라가 보다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섹슈얼 페르소네이라는 말은 유명한 책이고요. 이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출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페미니즘이나 퀴어 무정부주의에 대해서 가장 이제 깊게 비판하고 있는 학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일팔리아는 소위 젠더는 결국 언어다. 그러니까 주디스 버틀의 입장은 언어 구조주의적이거든요. 라칸도 언어 구조주의고, 사실은 뭐 후기 구조주의 이야기하지만 결국 언어예요. 언어 유의에 이게 젠더를 언어로 환원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해체주의적이고 언어 구조주의적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섹슈얼리티 연구를 위해서는 서구 계몽주의로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고대 문명과 세계 문명에 대한 보다 인류학적인 연구가 대학 수업에 반영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화두는 뭐냐 하면 당파성이 아니라 보편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젠더 퀴어나 성혁명 사상을 비판하는 것은 보편 타당성이 결여된 나중에 사상 누각이라고 저는 보고요. 학문적 근거가 없다. 학문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보편 타당성이 결여된 사회주의적 당파주의에 빠진 그런 탐론에 불과하다,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비스트로스와 프로이드를 논하는 버틀의 입장은 인류 문명 그리고 종교, 신화에 대한, 나중에 제가 오이디푸스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신화에 대해서 보편적이고 학문적 이해에 기초한 탄탄한 이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언어로 해체해버리는 급진 사회 구성주의적이고 급진 관념론적인 언어 구조주의적 언어 유의고, 뭐 일종의 선문답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퀴어도 선문답 비슷한 거예요. 칸하고 비슷한 그런 허무주의적 담론이라고 보고, 일반 우리 보편 사회가 함께 따라갈 그런 이념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 트랜스젠더 퀴어는 새로운 이교주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다음에 젠더 퀴어 동성애 담론들은 21세기의 새로운 이교 현상이고, 그 다음에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제 책에서도 이제 새로운 영지주의다, 새로운 그노시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계 사회론 등의 학문적 근거가 없는 것처럼, 그 다음에 젠더라는 성인지라는 헛소리. 그래서 아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성인지라고 바꿔서 그러는데,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어요. 둘 다 헛소리입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는 이미 실패했다고 유럽에서는 봅니다. 오스트리아 국회의원의 발언을 제가 이미 실패했어요. 노르웨이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젠더 연구는 학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강하게 학문성을 의심합니다. 왜 학문성을 의심하는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하나는 생물학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학문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반생물학적인, 젠더도 반실제주의적이고 반생물학적이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은 보편적 학문성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국회의원도 생물학을 인정하지 않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학문이 아니고 유사학문이며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다. 그래서 노르웨이처럼, 이제 노르웨이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젠더 교육을 가장 먼저 선진적으로 받아들였지만 해보니까 결국은 남녀의 차이는 분명해진다는 말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노르웨이의 그 역설이라는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코미디언이 앞장섰죠. 그래서 다 인터뷰하면서 TV 그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국민들이 다 보게 이 젠더를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젠더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다 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지금 노르웨이에서는 거의 폐지되고 있고 예산도 거의 다 대폭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르웨이 경우처럼 젠더 교육이, 성인지 교육이 실패했지만 이것이 좌파 지식인들에는 금기가 되어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과 인류학은 학문이지만은 성인지 젠더 연구는 학문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바로 지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젠더 성교육의 아버지, 독일 헬무트 켄틀러의 소아성의 실험, 폭로. 이게 독일 2017년 괴팅겐 대학인데요. 이 켄틀러 게이트가 됐습니다. 지금은 독일 정치권에서. 이건 이제 독일을 대표하는 성어학, 성교육의 뭐 스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급력이 굉장히 크고요. 소아성의 합법화를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실제로 베를린시와 이게 베를린시 의회, 특별히 이제 독일 3인당 SPD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집 없는 아이들을, 홈리스 아이들을 소아성애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넘겨줬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넘겨줘서 15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채 소아성애적 성폭력과 일종의 강간을 매춘이기도 하고요. 강간을 당하게 했다는 사실이 2016년부터
폭로되면서 공론화되어서 켄틀러 게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게 독일 드라이자트라는 뭐 공영 방송에도 방송이 되고 이 사람들 피해자들의 인터뷰도 방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켄틀러 교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독일에서 다양성의 성교육,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다양성을 이야기하잖아요. 다양성, 다양한 가족. 이 다양성의 성교육을 주장하는 사람이 소아성애 실험을 했고 소아성애자들에게 아이들을 넘겼다면, 그것도 집 없는 아이들을. 그래서 이 성적 다양성, 다양한 가족, 퀴어 가족 개념에 소아성애도 포함되는지 반드시 질문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의 방송의 대부분 이 사람 성교육감이 이 사람이 방송에 출연했던 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충격이 작지 않고요. 더 문제는 이 사람이 독일 개신교와 개신교 협의 에카데, 독일 개신교에 깊이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독일, 유럽 같은 경우는 개신교가 더 리버럴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뭐 퀴어 신학, 우리나라 개신교 일부 사람들도 뭐 기독교 사회주의 이야기하면서 퀴어 신학 주장하는 분들한테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하튼 독일 개신교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심각하게 봅니다. 그래서 조기 성교육, 조기 성애아를 필연적으로 내포하는 사회주의적 젠더 교육은 필연적으로 소아성애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네. 제가 뭐 이런 동성애 운동의 흑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논의할 만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성유토피아는 이미 이제 마르쿠스의 유토피아와 문명이라는 책에서 성유토피아 개념은 제가 쓴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혁명, 성정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유토피아입니다. 모든 성행위의 정상화를 꿈꾸는 거예요. 네, 이것을 근데 이런 모든 성도 유토피아에는 그러면 근친상간, 폴리아모리도 허용되고 근친상간도 허용되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질문해 봅시다. 과연 한국 사회가 이것을 허용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다음요. 네. 조금 이까지 오셨으니까 한 18분 정도 남았으니까 좀 쉴 겸 제가 들어드리겠는데, 이건 뭐냐면 독일에서 지금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 레지스탕스 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그 단체가 데모 피어 알레, 쉽게 말하면 모든 일을 위한 데모에서 이제 주최하는 그 일종의 버스 투어죠. 버스 투어를 통해서 독일 전국을 돌면서 켄틀러의 성교육을 중단하라,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자, 켄틀러 게이트, 아동성 학대라고 하면서 버스를 돌면서 국민들을 계몽하고 있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성혁명, 성정치 사상에 대해서 정당한 저항운동과 레지스탕스 운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 단체들에게 화이팅을 외치면서 이걸 한번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시죠. Wir sind bewusste Meinungsfreiheit. 표현의 자유를 도와자, 이런 Wir 내용. fahren gemeinsam durch Deutschland. Und unsere Botschaft lautet: Schützt unsere Kinder. 우리들의 아이들을 보호하자, 이런 뜻입니다. Kindesmissbrauch verhindern. Stopp Kindler Sexpädagogik. Unterstützen Sie uns jetzt. Verbreiten Sie unsere Broschüre. Zum Schutz unserer Kinder. 우리들의 아이를 보호하자.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이건 제가 앞에 이미 소개했는데, 아까 그 프랑스에서 일어난 소아성애, 근친상간, 동성애 이 책이고요. 쉽게 말하면 전 외무부 장관이고 국경 없는 의사회 창립 멤버예요. 이 소아성애, 근친상간 이걸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지성인이
이 동성애 소아성애 금진상간 파문을 일으켰고 그 딸이 폭로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프랑스에서 지금 뜨거운 이것 때문에 이제 미투 금진상간 운동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프랑스에서 이제 13세 이전에 아동과의 성관계는 미셸 푸코가 주장했던 것처럼 동의를 했더라도 13세 이전에 소아성애는 처벌 금지를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만장일치로. 네. 그다음에 프랑스 이런 향락주의적 좌파를 캐비어 좌파라고 그러는데요. 자크 라캉도 캐비어를 즐겼다고 그러죠. 자크 라캉의 주의상스 개념도 사실은 이런 향락주의적 담론에 속하고요. 동성애, 소아성애 이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던 기소로만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초대된 바 있는 해외 스카기죠. 프랑스 68 좌파 이 사람 이런 성 근친상간 소아성애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다 소아성애자들이에요. 네, 아까 이미 이제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고 이것은 이제 독일 녹색당의 소아성애 과거사 공개 사과입니다. 제 책에 이제 소개했는데요. 독일 녹색당의 주류가 2010그 소아성애의 탈범죄화를 주장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포스트 모던 철학자처럼. 그래서 2014년 독일 녹색당 당대회에서 성혁명적 동성애 운동과 소아성애 운동은 사실은 깊이 얽혀 있어요. 같은 그룹에 의해서 추진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표하는 사람은 이제 녹색당의 젊은 세대인데요. 유럽에서도 젊은 세대들은 그 68 녹색당 선배들이 했던 이 소아성애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선배들이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주류가 합법화를 탈범죄화를 했던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은폐해왔던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공식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네. 향락주의적 좌파의 동성애, 소아성애 이것은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들어보면 그 녹색당의 선거 캠페인, 선거 그 브로셔 이런 자료에 근친상간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자료들이 다 남아 있어요. 이제 그것을 제가 발견하고 이미 녹색당들이 소아성애뿐만 아니라 근친상간도 합법하려고 했던 그런 근거 자료들이 다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공론화해야 된다. 동성애와 소아성애 근친상간의 깊은 얽힘. 그래서 조기성애화와 조기성교육 전략은 사회주의자들의 전략입니다. 비를 많이 의미시하겠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회주의자들은 아이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강력하게 도덕적인 용기를 가지고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저도 저한테 지금 하니까 제보를 주신 분들이 많아요. 국제적으로 제보를 미국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제일 먼저 하고 이제 이것이 조금 알려지니까 막 국내 주요 언론도 보도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것도 제가 제보받은 것입니다. 3월 20일 날 아이들에게 LGBT 사상을 주입하는 단체의 리더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에요. 네, 그래서 3월 20일이고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조기 성애화 전략을 취해요. 최대한 빨리 부모로부터 가정을 해체하기 위해서 부모의 교육 권리를 박탈하고 부모로부터 데려와서 사회주의적 재교육을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기 성애와 조기 성교육, 유치원에서 조기 성교육을 하다 보니까 소아성애 문제가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른쪽은 독일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0세부터 4세까지 자유에 대해서 계몽받아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독일에서 일부 유치원에서 0세부터 4세까지 자유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교회 오빠들이 뿔이 난 거예요. 독일 교회 엄마들도, 교회 언니들도. 그래서 기독교회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조기 성교육을 멈춰라. 네, 아까 소개했던 데모피 알렌인데요. 이 단체의 그 공식 문구를 보면요. 독일어권의 모든 일을 위한 데모. 이 데모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지만은 보편 타당성, 보편 윤리, 인류 보편 윤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위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공식 문구에 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의 젠더 이데올로기, 소아성애 그리고 조기 성애화를 반대한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누구로부터 보호합니까?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네, 유치원 조기 성교육과 조기 성애와 과잉 성애와 독일 엄마들과 교회 오빠들이
뿔났다. 오른쪽은 이제 교회 오빠들 사진이고, 이것은 왼쪽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이미 이제 유치원에서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를 형상화해가지고 가지고 놀게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행되다가 이제 반대 운동에 직면하면서 이제 폐지되고 뭐 그런 사례들이 계속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알프레드 킨제이의 소아성의 비판, 주디스 리스만 교수가 국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학자고요. 킨제이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성의학의 아버지죠. 그다음에 서구 성혁명의 기폭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킨제이의 어떤 성의학, 본래 곤충학자예요. 전문가도 아니에요. 곤충학자예요. 근데 이 킨제이의 성의학, 섹스올로지, 이것이 나중에 동성애 운동, 젠더 키우 운동에 또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요. 근데 킨제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킨제이는 사도마조키즘적인 소아성애자였다. 그 다음에 소아성애적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디스 리스만 교수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비판해 왔고 연구소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킨제이는 유대 기독교 성도덕을 전복하려고 했고요. 네. 그러니까 푸코도 그렇고 킨제이도 그렇고 소아성애자, 동성애자이자 소아성애자이자 사도마조키니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학정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네, 이것을 제가 향락주의적 좌파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개념들은 지금 정치 경제 영역에서 막시스트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실패를 했고 패배를 했기 때문에 문화의 영역, 특별히 이제 문화 막시즘의 이름으로 문화 중에서도 어디에 천착하고 집중하느냐면 성정치예요. 이런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슬라보의 지적의 강의에서도 드러나는, 슬라보의 지적은 이제 자크 라캉을 대중화시킨 사람이죠. 저도 제 책에서 가끔씩 유대 기독교 전통을 변호하고 서구 불교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에서 인용을 했는데, 지적도 사실은 지적의 강의 중에 보면 칼 막스의 인력 가치로부터 라캉이 이야기했던 인력 쾌락으로 이런 강의를 했어요. 2017년에. 그러니까 인력 쾌락이라는 말은 주의상스, 라캉의 주의상스 개념을 가져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쾌락에 집착하는, 특별히 주의상스는 오르가즘적인 쾌락을 의미해요. 주의상스, 오르가즘이에요. 프랑스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사조들을 향락주의적 좌파라고 이야기한 건 부당한 비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착하고 천착하는 주요 개념들이 쾌락이에요. 인력 쾌락, 주의상스, 오르가즘적인 쾌락. 오르가즘에 집착했던 사람은 비렐 마이잖아요. 비렐 마이도 오르가즘에 집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쾌락주의적이고 향락주의적 성정치 담론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코 수용적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적 핵심 개념으로 경제학적인, 정치 경제학적인 인력 가치가 아니라 보다 사회주의적 성혁명 성정치 개념이자 프로이트의 쾌락 원리를 추월하는 자크 라캉식의 주의상습 개념과 같은 인력 쾌락을 핵심적인 화두로 지금 삼고 있어요. 그래서 네, 향락주의적 좌파, 주의상스. 네, 우리나라 지금 국내 슬라보의 지적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지적은 자신 스스로 은폐된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 마오이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제가 이런 라캉의 주의상스 개념의 기원은 사실은 프로이드의 쾌락 원리예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프로이드까지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데요.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것이 초석이에요. 근데 프로이드 자신이 오이디푸스, 소포클레스의 그리스 비극 작품인 오이디푸스 렉스를 오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더 문제시 삼는 것은 사실은 프로이드의 쾌락 원리 개념이에요. 루스트 프린치. 여기로부터 이제 향락주의적 담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라캉의 주의상스, 그다음에 비렐 마이에 그렇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결국은 성욕망의 디오니소스적 분출, 딜레이스하고 가타리가 이런 주장을 하죠. 성욕망을 억압해서는 이제 정신분열이 오니까 성욕망을 분출시켜야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퀴어 축제는 저는 고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축제의 현대적 부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적 향락주의적 좌파의 성유토피아적 동성애 소아성의 근친삼간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지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런 프로이드 막시즘은 사상 누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오이디푸스 렉스에 대한 오독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자크 라캉의 초현실주의, 그다음에 프로이드 막시즘으로 기사회생한 유럽 68 신자파 페트 슬로트다이크인데요. 독일에서 유르겐 하브마스유로 가장 유명한 대중적으로 알려진 철학자가 페트 슬로트다이크입니다. 페트 슬로트다이크가 최근에 이제 만약에 유럽의 68 신자파가 프로이드 막시즘으로 이렇게 진화하지 않았다면 구소련의 그 야망과 폭력에 대한 충격도 때문에 결코 회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바르게 주장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 막시즘으로 기사가 회생했어요. 거의 다 이제 구소련의 그 어떤 뭐 굴락이라든지 그런 폭력이나 야만을 보고 대실망하고 대충격을 받았던 좌파들이 그냥 사라질 수 있었는데 전략적으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을 도입해서 프로이트와 칼막스의 사상을 융합한 프로이트 막시즘으로 회생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프로이트 정신 이런 심리 치료적 요소와 칼막스의 정치 경제학을 통합하면서 보다 문화 막시즘적이고 사회 심리학적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좌파가 생존할 수 있었다고 페트 슬로트다이크가 바르게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 기사가 회생했지만은 저는 이 프로이트 막시즘이 학문적으로 상당한 연약한 기반 위에 구축된 그런 사상 누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르네 지라르 이론에 기초해서 저는 프로이트 막시즘과 스울리에서 강의했던 거고요. 네, 그 문화 테러리즘 결국은 이런 것들은 문화 테러리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프로이트 막시즘 인데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요. 이런 성적인 금기, 동성애, 매춘, 소아성애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은 이미 이제 아드로노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가장 주요한 이론가죠. 아드로노가 주장을 했다는 사실을 저도 발견하고 저 자신도 조금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이 그림은 유럽 68의 학생 운동권이 그 꼬뮌을 형성해가지고 꼬뮌에서 실제로 소아성애를 했어요. 거기 보면 이 그림에도 보면 소아가 있죠. 소아성애를 이론적으로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소아성애 68 운동권들이 실제로 소아성애를 수행을 했어요. 수행. 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독일은 사실은 독일 그 철학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주의의 진원지죠. 이것이 이제 좌우로 분열됩니다. 독일의 민족 사회주의와 국제 사회주의로 분열되죠. 적과 같은 쌍둥이의 투쟁이 벌어지는데 우리 국내 인문학과 철학계에서는 독일 나치즘이 사회주의 운동이었다는 것을 교묘한 방식으로 은폐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나치오날 소циал리스무스거든요. 사회주의 운동이에요. 민족 사회주의와 국제 사회주의의 차이일 뿐이지 둘 다 사회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좌우 독일 사회주의 운동은 적과 같은 쌍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 도이체 소циал리스무스라는 말은 이 베런 존 바르트, 막스 베버와 그 쌍벽을 이루던 당시 정치 경제학자, 사회학자인데요. 사회주의는 굉장히 독일적 사상이에요. 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르네 지라르,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과 오이디푸스. 저는 오이디푸스는 희생염소다.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렉스에 대한 오독으로부터 이런 비극이 성혁명 사상의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이디푸스는 그 억압된 성욕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르네 지라르가 이미 이제 프로이드를 비판하면서 잘 이야기했듯이 일종의 파르마코스예요. 희생염소, 희생양이다. 이것이 그리스 고전학계, 우리나라 서울대 이승훈 교수님이나 전남대 최형 교수, 그 서양 고전, 그리스 고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르네 지라르의 해석을 따릅니다. 오이디푸스는 파르마코스였다. 이것이 정설입니다. 근데 이런 오도로부터 프로이드 막시즘이 싹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친상간과 부치 사례는 억압된 성욕망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마르티아 그리스로 비극적 결함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소개를 했고, 아까 서울대 이승훈 교수님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와 프로이드 오이디푸스, 프로이드 자신이 오독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첫 단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것을 점검하지 않고 버틀러도 마찬가지예요. 안티고네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계속 오독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오이디푸스는 희생염소다.
르네 지라르, 네, 이생염소 이야기했고요.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사회주의 성혁명, 성정치 사상에 흐르고 있는 향락주의적 사유의 지평을 점검하면서 지금 현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아성애, 동성애, 근친상간 문제를 강의했습니다. 주님,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이런 논의들이 지금 현대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기독지 성인들이 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론화시켜서 우리 한국 사회의 교회가 보다 건전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정일권 교수님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정 교수님 책도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특별히 현장에서 우리 생생한 강의를 들으면서 또 다양한 정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 교수님의 오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한 시간에 전달하기에는 참 많은 내용들 전달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곱씹어서 저희가 이해할 때, 저희가 이 지금 오늘날 세계 각국을 미혹시키고 있는 각종 성혁명 사상들, 또 학문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되고 있는 거짓들, 그리고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범죄적인 자유박탈과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의 인권들, 이런 부분들의 미혹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일권 교수님 강의 여러 번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정 교수님의 이런 강의 책자도 많이 구독을 해 주셔서 지금 우리 정 교수님이 비판하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가들, 오늘날의 세계적이고 또 이 오늘날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프로이드를 비롯한 각종 이론가들의 허구적 주장에 미혹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깨우쳐 주시고 주의를 깨우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젠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헛소리다라고 하는 그런 책 자체가 있고 구호가 있을 정도로 독일 안에서도 지성적으로뿐만 아니라 또 일반 신실한 국민들과 성도들이 버스 투어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스며든 젠더에 맞서는, 저항하는 그런 운동이 저항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여러분, 독일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루터기 같은 이성이 살아있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성혁명의 시대사조에 맞서고 있고, 이것을 법제화한 그 나라의 악한 법과 제도에 저항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손잡고 정말 이 악한 법과 제도와 사상에 맞서는 이런 활동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고 여러분 좀 마치겠습니다. 좀 우연의 일치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오늘 강의와 맞게 좀 며칠 전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학술 대회를 했습니다. 성과연구협회에서 지난 이번 주 화요일에 의신클럽에서 민성길 교수님과 송홍석 산부인과 의사분께서 한 분은 정신분석의 대가이시고 한 분은 실제로 여러 가지 외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 의사들이죠. 변이수하사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사회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트랜스젠더의 정당성을 제정하자는 그런 목소리들이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트랜스젠더를 정당화하는
그런 주장들이 얼마나 의학적으로 잘못되어 있는가를 의학 전문가들이 나서서 세미나를 통해서 밝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기사가 우리 국민일보의 미션 라이프에 3월 31일자로 그 다음에 수요일자로 좀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 한번 읽어보시면요, 한마디로 젠더가 바꿀 수 있다는 개념,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죠. 성별을, 타고난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믿는, 그러니까 생물과학적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사고로서 일종의 망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신분석학의 대가인 민성길 교수님이 반복해서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정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젠더 헛소리다라고 하는 이 제목과 얼마나 정확하게 그 메시지가 통일합니까? 여러분, 과학을 진정으로 과학에 반하는 주장들, 과학적 진리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고가 젠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직시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에서는 산부인과 의사분께서 트랜스젠더의 외과적 수술이 얼마나 부작용이 많은지, 그 정상적인 신체를 절단을 통해서 훼손하고 한번 훼손된 그런 그 인체의 장기는 절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트랜스젠더 수술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 부작용이 심각할 정도로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사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는 이 트랜스젠더 수술에 대한 위험성을 밝히는 행위 자체가 혐오 발언으로 간주돼서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간주돼서 의사들이 트랜스젠더의 정신적 또는 외과적인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본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이죠. 오늘 정과 역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활용해서 제도적 권력을 잡은 뒤에는 반대자들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을 해야 성혁명의 사회가 온다라고 하는 무서운 마르쿠제의 전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유를 활용해서 권력을 획득한 뒤에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공산주의적 혁명 전술과 아주 정확하게 밝혀져 있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은 정말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소중한 자유수호 운동이라는 것을 직시하시고, 대한민국에서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를 강요하는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드시 막아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정되면 제정된 법과 제도에 힘겹게 저항해야 하는, 국가 권력에 맞서야 하는, 또 훨씬 더 어려운 투쟁을 해야 합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깨어난 국민들과 교회가 이 독재가 오고 있는 이런 독재를 부르는 차별금지법 막는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역시 교육 독재라는 말씀을 우리 정 박사님에서 들었죠. 이 교육 독재가 교육 분야에서 동성애 옹호 교육만 하고 반대 교육과 성전환 반대 교육을 못하게 하는 교육 독재가 저들의 혁명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육 독재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동성애와 성별 전환에 대한 반대 교육을 인권 침해로 간주하는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서울시에서 이런 동성애와 관련된 트랜스젠더에 관련된 독재가 시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서는 이 사유수호 운동, 우리 서울 지역의 목회자님들이 시작했습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서울 지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의 목회자님들, 이 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계속 동참해서 교회가 먼저 깨어나고 성도가 깨어나고 목회자가 깨어나고 성도가 깨어나서 국민들이 깨어나서 모르고 교육독재가 시행되는 것을 막는 활동, 살아있는 문화전쟁입니다. 이 문화전쟁, 여러분 정말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요. 지금 치열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 반대운동이 국회에서 격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들 만나서 정확하게 실체를 알리고 이 독재법 막아달라고 하는 호소를 저희가 계속 해왔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목회자님들이 만나는 활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만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만나신 분들은 주의 지역구에 있는 목회자님들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저희가 빠짐없이 갈 수 있도록, 서울 지역은 저희들이 집계해 본 결과 한 25%, 40명 중에 10명 정도요. 그 다음에 경기권은 또 50명 중에 한 30% 정도의 진척률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수도 서울일수록 아직 좀 덜 깨어나고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깨어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있는 목회자님들이 깨어나서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설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기 위한 문화운동으로 세계 최초로 차별금지법 반대 드라마를 만들었죠. 윤학열 감독님 시즌2의 강사님으로 오셨고, 또 이프 패밀리라고 하는 톡 드라마가 만들어져서 조회수가 수만 배에 이르고, 또 참여한 많은 크리스찬 배우들을 통해서 정말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귀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가, 동영상이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이 시대에 동성애 차별금지법 긍정하는 동영상들은 지금도 수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 특히 할리우드의 영화들,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에는 거의 동성애 장면이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매체를 통한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의 메시지는 세계 각국에 전파되고 있는데, 동성애에 반대하는 그 드라마나 동영상들은 그거에 비해서 얼마나 적습니까? 참으로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미디어의 전쟁들, 문화 전쟁들은 이 미디어가 가장 치열한 전쟁터 중에 하나입니다. 지성적으로는 학문에서 시작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느냐 하는 것은 미디어의 역할이 아주 절대적이고, 이 미디어에 종사하시는 기독인들의 깨어남과 동참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윤학열 감독님과 함께 이끄는 팀들이 이제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즌2의 제작을 시작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시즌2 제작을 앞두고 기도하며 많은 분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기도회가 열립니다. 대일교회는 우리 윤학열 감독이 섬기시는 교회고, 대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부분에 사명감을 느끼고 적극 동참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차바의 강사로 활용하셨던 김지연 약사, 윤학열 감독, 박한수 목사님, 그리고 특히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운동을 지금 활발히 사역하고 계시는 데이비 차 선교사님이 강사로 나서서 대일교회에서 이프 패밀리 시즌2 제작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이 제작에 소요되는 많은 인력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에 강사님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강사님은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공동주관 기관의 복음법률가 회라고 있습니다. 차바가 시작될 때 개회 인사를 여러분에게 짧게 드렸던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조배숙 대표님 강사로 모셨습니다. 우리 조배숙 대표님은 법원의 판사도 하셨고, 또 검사 경력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시절에는 또 서울 여성변협 회장까지도 역임하시다가 뜻하신 바 있어서 또 정계에서 사선의 국회의원도 하신 분이십니다. 국회의원 하실 때 차별금지법을 막아달라고 저희들이 찾아갈 때마다 적극 동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아니하고 기독인들의 동참, 기독 국회의원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국회 안에서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는데 이번 국회의원에는 지금 당선되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무렵에 복음법률가회가 창립할 때 우리 상임대표를 맡아달라고 이렇게 저희가 권유드렸을 때 선뜻 우리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를 수락해 주셔서 우리 주백수 대표님이 수락하신 이후에 복음법률가회에 합류하는 법조인의 수가 급증했고 역할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우리 주백수 대표님 또 이론무장하셔서 여러 토론회에 가셔서 차별금지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조배숙 대표님 통해서 우리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성 변호사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또 지금 복음법률가회를 이끌이는 리더십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성도들에게 전해 주셔야 할 귀한 메시지를 저희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강의도 기대해 주시고 꼭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시즌2 16강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일권 교수님 통해서 정말 성혁명 사상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학자들과 이론가들의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주장들과 그리고 그들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엄청나게 정말 끔찍한 삶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러한 이론가들과 사상들에게 미혹되고 있는 오늘날의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양심 있는 지성인들과 국민들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 그 이론이 태생된 곳에서 비판받고 쇠락해 가는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정일권 박사님 통해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강의 한국 교회와 국민들을 깨우는데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정말 잘못된 주장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그런 분별과 지혜의 영이 이 강의를 듣는 성도들과 국민들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일권 교수님과 이 강의 하나님 이 조국 교회와 국민들을 깨우고 세계의 지성들과 세계의 각국 교회를 깨우고 회복시키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유튜브 채널 공유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0,000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